Eat that cookie and keep it too. Give me your best, I will keep that too. Right now, there's nothing I'd rather do. I wanna clock somebody and waste their time. I'm not yours, but you'll be mine. Baby, I'm a mess.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운전할 때 척추 위생에 대한 몇 주 전만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죠. 눈 떠서 뭐 할 수 있으면 이렇게 Troubles, keep your secrets. A long, long way from me. I just wanna be free.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가만히 왜 앉으시죠? 있는 네. 아유, 아이고. 제가 이게 딱 악수를 해봐봤는데 또 운동을 좀 하신 예. 근데 딱 들어오시는 손이. 순간 딱 건강 이렇게 딱 써 계신 것 같아요.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자, 일단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예약되기만 2년 서울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정성근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Keep me moving, what's in my energy? 교수님께서 그 척추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일명 척추의 신으로 척신. 뭐 인터넷에 신이 많아요. 뭐 공부의 신, 뭐 다양한 장사의 신. 뭐 되게 많아요. 네네네. 근데 여기 또 척추의 신을 처음 만나보네요. 아니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수님한테 진료를 받으려면 지금 예약되기가 2년이래요. 2년. 야, 제가 만약에 오늘 허리가 아프면은 2년 뒤에 2년 이제 기다려요. 저희들이 다 허리가 안 좋아요. 아, 그러세요? 목하고. 예. 제가 뭐 말씀드리면 저는 허리 디스크가 너무 심해서. 그래요? 예. 사실 여기 사실은 네. 그런 분들 되게 많을걸요? 우리 작가님도 그렇고. 저는 다들. 진짜 뭐 교수님 제가 뭐 갑자기 뭐 진료를 받는 건 아니지만 잠깐만. 하지 마요. 2년을 기다리셔. 아, 자, 여기서 지금 허리에 관한 진료 얘기하지 마요. 교수님, 여기서 진료해 주시면 안 돼요. 아니, 저는 이거 이제 다른 환자분한테. 진료가 아니라 나도 지금 허리 안 좋은데 아무 얘기도 안 하잖아. 그 2년. 자, 그만하세요. 달았어. 척수신. 달았어요. 우와, 달았어. 아니 그래서 이제 병원 홈페이지에 진료 예약되기가 상당히 길므로 인터넷에 있는 제 동영상을 보시고 그대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료를 하지 않고도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올려져 있다고요. 맞습니다. 네. 예.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나쁜 것만 하지 않으시면. 이게 암이나 코로나 같은 이런 균이 들어온 게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계속 허리를 잘못 사용해서 그런 거거든요. 결국은 본인이 아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뭐 주사를 놓고 뭐 해도 금방 또 재발해서 오세요. 맞아요. 나쁜 운동해서 재발해서 오세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예약되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이런 정보들을 인터넷에 좀 올리신 맞습니다. 거죠.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허리에 부담이 적은 스쿼트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니터를 최대한 올린 다음에 그 모니터 밑에다가 부적을 붙이되 부적의 끝이 책상에 닿지 않을 정도로 최대한 모니터를 올려라. 자,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동작인데요. 처음엔 너무 높이 들지 말고 살짝 들었다 내렸다 하는 아픈 허리에 대한 직방 소화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저한테서 잘 치료됐다가 좋아진 환자분이 다시 아파서 오셨는데 자세히 여쭤보니까 나쁜 운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유튜브를 보니까 그런 거 하라는 유튜버가 많더라 해서 그 운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이제 잘못된 그 유튜버들의 그런 내용을 조금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서 그때부터 만든 게 이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허리 디스크는 이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네네네. 보통 왜 생기는 건지.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게 있는데요. 네네. 제일 중요한 게 유전입니다. 유전. 유전이에요. 유전. 그 일란성 쌍둥이 중에 남자 쌍둥이 150쌍 정도 모아가지고 형은 육체 노동을 많이 하고 동생은 그냥 이렇게 네. 그런 두 명의 이 허리 쓰는 게 완전히 다른 쌍둥이만 150쌍을 모았어요. 그러고 나서 MRI를 찍어봤더니 몸을 쓰는 거하고 별로 상관없이 쌍둥이란 이유만으로 디스크의 퇴행이 비슷하게 가더라. 유전이 한 60% 정도 되고요. 무거운 걸 들거나 아니면 가벼운 거라도 계속 반복했을 때 나쁜 자세로 오래 앉아 계신다. 근데 이게 참 그게 참 요즘 또 이제 스마트폰 보고 네. 뭐 컴퓨터를 보신다든가 노트북, 이게 자세가. 컴퓨터 이렇게 하시고. 유퀴즈를 보고 계시는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이제 TV를 보시다 사실 TV 보는 자세 가지고도 또 얘기를 네. 많이 하시잖아요. TV를 보통 몇 시간씩 보시기 때문에 예. TV 보는 자세 때문에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 생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좀 자세만 딱 바꿔도 봐도- 이게 좀 그게 나아집니까? 네.
방바닥에서 앉아서 보는 게 제일 나쁘고요. 아. 그 다음이 소파. 소파는 낮잖아요. 네. 들어가고. 들어가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허리에 이 좋은 곡선이 무너지죠. 우리가 앉을 때 보통 이 정도. 지금 이 네. 의자가 굉장히 높이가 좋습니다. 무릎보다 고관절이 조금 높게 있을 때가 제일 이 허리가 꼿꼿해지거든요. 저는 항상 식탁 의자를 놓고 봅니다. 스마트폰도 요즘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네, 예. 이 스마트폰을 볼 때도 조금 약간 그런 디스크를 좀 예방하기 위한. 사실 목 디스크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스마트폰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2010년, 11년 되면서 목 디스크 환자분들이 확 늘었어요. 한 20% 이상 늘었습니다. 스마트폰의 보급과 동시에 그래서 제가 아주 지하철에 갈 때마다 아주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요? 학생들 다 이러고 있으니까. 아, 정말 그러면은 지하철에 타더라도 예. 휴대폰을 이렇게 보면 좋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예. 더 높이시면 더 좋습니다. 지하철 손잡이에 갖다 대고 오시면. 근데 이걸 언제까지 들고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러고 있다가 서 계시는 분하고 눈이 마주칠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목을 위해서는 좀 약간 예. 최대한. 그러면 그거는 좀 알려줄 수 네. 있을까요? 지금 이제 시청하고 계시고 자기는데께 네네. 지금 살짝 스트레칭 할 수 있는 법. 자기 전에 이렇게 살짝. 목에 가장 좋은 스트레칭은요. 예. 사실은 뭐 이런 스트레칭은 오히려 목 디스크에 많이 하죠. 해롭습니다. 안 좋아요?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럼 매일이요. 왜 매일 이거 하는데? 목이 안 좋아갖고 이거 매일 하는. 그래서 여기 계속 뻐근하신 거 아닙니까? 아. 여기 뻐근하시죠? 예. 이 윗등에 곰 한 마리 올라간 것 같아요. 네. 그러시죠? 목 디스크 내부가 찢어지면 그렇게 아프세요. 여기 사람 한 사람이 올라가 있다. 좀 더 심하면 곰 한 마리가 올라가 있다. 이렇게. 아 이렇게. 예. 이게 허리를 먼저 꼿꼿이 하시고요. 견갑골을 뒤에 붙여서 허리를 꼿꼿이 하고 견갑골을 뒤에 붙이고 턱을 살짝 치켜들면서 위를 쳐다봅니다. 요때 네. 목 주변이 아픈 건 좋은 겁니다. 그래요? 찢어진 디스크가 붓는 통증입니다. 목 주변이 아프면. 근데 아픈데요. 이때 팔이 막 저리잖아요. 네. 그건 좋지 않습니다. 저린데. 팔이 저리세요? 네. 그러면 팔이 저리기 직전까지만 가세요. 가다가 팔이만 가세요. 가다가 팔이 이거 저리면 죄송한데 그 언더티 좀 입으면 안 돼요? 아유. 아 여름이라 이거 셔츠도 얇아졌는데 그거. 제가 이것 때문에 등이 굽었어요. 이게 숨기려고. 그러세요? 하도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러고 다녀요. 아니 그거 좀 완치가 어렵습니까 디스크는요? 이게 어떻습니까? 뭐 수술을 받는 경우도 있고 뭐 시술을 받는 경우도 있고 뭐 네네.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완치란 게 이제 찢어졌던 디스크가 완전히 붙어서 옛날로 돌아간다. 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불가능합니까? 네. 그런데 저만큼 많이 아픈 분을 좀 뵙기 힘들 정도로 저도 많이 아팠는데 그렇게 극도로 아픈 통증을 한 5년, 6년 가지고 있다가 하나도 안 아프게 되는 게 완치라고 하면 완치가 됩니다. 근데 이게 또 운동을 하면 허리 근력을 좀 강화를 한다는데.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저도 좀 운동을 그래서 좀 시작을 한 거거든요. 네. 네. 그게 바로 완치가 안 되는 원인이실 수 있습니다. 잘못된 운동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군요. 허리 그 디스크가 손상이 되기 전에는 운동을 하면 할수록 허리가 튼튼해지는데요. 한번 손상이 와서 상처가 생긴 사람은 원래 찢어지기 전보다는 약하니까 세게 운동을 하면 뭐 윗몸 일으키기를 한다든지 내가 허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안 아프게 하겠다고 하는 순간 그 운동을 하면 할수록 디스크는 점점 찢어집니다. 그게 언제 나타나냐 하면요.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허리는 하나도 안 아픈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야 그 허리가 낫습니다. 잠자는 동안에 디스크가 붙으니까. 근데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허리가 아프시다는 것은 아주 안 좋은 징조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 잘못된 스트레칭부터 이렇게 조금 그 허리에 좋은 운동 네네. 교수님께서 조금 오늘 저희들에게 좀 알려주신다고. 진짜요? 제일 흔히 네. 그 잘못된 운동을 가르치는 게 뭔가 하면요. 아이고. 누워서 무릎을 세운 다음에 이 등으로 바닥을 누르라는 이런 운동이 있습니다. 이게 절대로 나쁜 겁니다.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거 하고 계세요. 이게 이제 전세호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올리고 허리를 이렇게 허리로 바닥에 조금 바닥을 붙여라. 예. 복근에 힘이 약간 들어가면서. 약간 들어가네요 복근의 힘이. 이거 나쁜 겁니다. 이거 안 예, 좋습니까? 아주 나쁜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예. 이런 거 많이 하세요. 이 다리 잡아 당겨. 이거. 저 이거 예전에 많이 했거든요. 이거 아주 선생님. 나쁜 겁니다. 이거 그 허리 아플 때 이거 운동 많이. 하고 나면 시원한데요. 예.
그 시원한 거는 이제 근육이 좀 풀려서 시원해지는 그게 한 20분 정도 지속됩니다. 그러고는 디스크 찢어진 통증은 다음날 아침에 오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아프신 거예요. 아 진짜 선생님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이게 허리가 안 좋다 보니까 늘상 이런 운동들 이렇게 좀 이런 거 이거 2배로 안 좋은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이거에 2배로 안 좋은 다음날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 이거 하고 나면은 뻐근하시죠? 아침에는 막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4배로 나쁜 운동. 뭐예요 선생님?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우리 많이 하는 건데 이거 4배로 나쁩니다.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이거 보통 이거 많이 허리에 이거 많이 저는 강도가 와가지고 목에 칼을 들이대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나쁜 운동입니다. 이건요, 이렇게 누워서 다 하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허리나 이게 그 지금 척추 쪽이 그 건강하신 분들은 이건 뭐 굉장히 좋은 상관없죠. 운동이에요. 상관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척추 쪽에 사실 뭔가 좀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저도 지금 교수님한테 처음 들었어요. 이게 좀 허리 안 좋다라는 거.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러면 어떤 운동이 도대체 이게 허리 회복에 좀 좋은 운동인지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엎드려서 이제 좋은 운동이죠. 좋은 운동이죠. 엎드려서 이제 양손을 야구 바트 잡듯이 이렇게 잡아가지고는 네. 턱 밑에 개고는 코로 숨을 크게 들이십니다. 네네. 그다음에 입으로 숨을 천천히 내쉬는데요. 이거 할 때 제 허리를 한번 보시면 네네. 숨을 들이쉬면 제가 허리가 올라갔다가 숨을 내쉴 때 천천히 내려가면서 이 요추점만 C자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가장 좀 허리에 C자를 만들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코로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빨리. 그다음에 입으로 숨을 천천히 끝까지 허리가 쑥 쑥 들어가네요. 내려가죠. 쑥 내려가죠. 지금 여기 보시면 허리가 올라갔다가 내쉬어 보십시오. 쑥 내려가죠. 저 쑥 내려가는 그 과정에서 요추전만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생각보다 교수님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상당히 좀 편안하면서 시원한데요. 네. 시원해요. 허리가 시원해요. 시작 곡선이 저 어떻습니까 저? 아주 나쁜 동작. 그러니까 조셉 많이 하는 교수님이 시키지 않는 거 좀 하지 마. 이거 나쁜 동작이고요. 이런 고양이 자세. 이거. 이거 나쁜 동작. 교수님도 허리가 안 야, 좋죠. 저 굉장히 안 좋아요. 또 이것도 안 좋아. 플랭크요. 플랭크는 나쁘지 않습니다. 플랭크 괜찮습니다. 플랭크 플랭크 하실 때 동작은. 엉덩이를 좀 이렇게 축 쳐줘서 그렇죠. 이렇게 약간 엉덩이가 좀 처지게. 처지게. 예. 이렇게요. 뭐 한번 해보시겠다는 겁니까? 뭐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됐네요. 플랭크 운동 좋아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 Yeah. 교수님 근데 오래 하시네요. 경쟁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 뭐하러 이렇게 경쟁을 하세요? 이제는 뭐 자행식 싸움인데요, 이제는. 네. 보내는 게 두 분 누가 먼저 일어날 것인가. 앞뒤로 약간의 또 기교를 부리십니다. 오른쪽에 계신 분이. 교수님 뭐 흔들림 없어요. 교수님도 대단하시네요. 힘듭니다. 그럼 일어날까요? 그렇죠. 극주 타결이 하셨습니다. 예. 근데 그 동작은 진짜 참 좋은 것 같아요, 교수님. 도움이 되십니까? 도움이 돼요. 예. 이게 그 안적척의 법칙이 뭡니까? 안적천의 법칙이 안적천의 법칙. 허리를 절대로 구부리지 말라. 안 구부리는 게 제일 좋다. 안 그래서 구부리는 게.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분들께 길 가다가 돈다발이 떨어져 있어서 100만 원 이하면 주지를 마시라. 정말 오히려 진료비가 더 들어가니까. 100만 원이하면 주지를 마시라고. 그렇지만 사실 저는 500원짜리도 줍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뭐 만 원짜리 하나라도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당연하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주어야 될 때는 적게 구부리고 그다음에 천천히 구부리시라. 예를 들면 뭐 돈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 이제 교수님이 추천하는 자세는 그러니까 어떻게 뭐 주셔야 됩니까? 여기 바닥에 물건이 떨어져 있을 때 이렇게 주면 허리가 많이 구부러지겠죠? 그렇죠. 그때 디스크 쪽이 쭉 찢어집니다. 잘 붙어 들어가던 게 찢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1.5초 정도만 찢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주울 때도 이렇게
근데 이러면 그 사이에 딴 사람이 집어가지 않을까요? 발로 이렇게 밟고. 그러니까 좀 약간 이렇게 런지하는 예, 자세처럼. 런지 자세. 예. 아, 이렇게 해서. 안 아픈 분은 하셔도 됩니다. 아, 우리가 이제 허리를 구부리는 스트레칭은 굉장히 좋은 운동인데 그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좋습니다. 허리가 잘 구부러지면 류현진 선수 같으면 구속이 훨씬 빨라지죠. 그렇죠. 손흥민 선수가 공을 찰 때 허리가 많이 구부러져 유연해야 잘 차게 되는데 그게 아픈 허리를 낫게 하느냐는 절대로 아닙니다. 혹시 뭐 수영은 도움이 됩니까? 수영은 예를 들어서 허리 아프고 좋아진 분이 저한테 수영해도 되냐고 물어보습니다. 네. 그러면 원래 수영을 잘하셨습니까? 아니면 새로 배우셔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새로 배우시는 분은 안 됩니다. 수영 처음 배울 때 물에 빠지지 않으려고 막 온몸에 힘을 쓰잖아요. 맞아요. 그때 디스크가 찢어집니다. 아, 그렇구나. 원래 잘하셨던 분이라면 당연히 하셔도 됩니다. 수영 중에 그 저병만 빼놓고 하십시오. 저병은 허리를 많이 쓰기 때문에 저병 많이 해서 또 터져서 오신 분도 있어요. 몰랐어요. 네. 그래서 이게 방향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지금 혹시 이제 허리 통증이 있거나 아픈 분들한테. 허리가 좋지 않으실 때는 사실 평소에 이런 생활 습관, 돈을 떨어졌을 때도 그렇게 허리에 무리를 주지 않는 동작으로 그러니까 이런 노력들을 해야 허리가 좋아진다. 맞습니다. 네. 그 교수님 그래서 평소에 어떤 운동을 좀 하십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죠. 오래 살려면은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시고 멋지게 살려면 근력 운동을 하시라. 근력 운동하면 일단 자세가 바로 됩니다. 근력 운동 하기 전이랑 후랑 자세가 달라지고요. 암도 예방이 되고 치매도 예방되고 뭐 좋은 게 많은데 걷고 뛰는 게 이게 척추에 굉장히 좋습니다. 걷고 뛰는 그 땅을 치는 그 충격이 허리 디스크에 이렇게 전달돼 가지고요. 디스크 주변에 줄기세포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그 충격을 받으면 막 활성화돼 가지고 디스크 안으로 막 들어가는 그런 동물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저는 사실은 굉장히 아팠습니다. 저는 뭐 많이 아팠을 때는 저한테 오는 환자분들 중에서 저보다 더 아픈 사람 별로 못 볼 정도로 많이 아팠습니다. 그 통증의 원인이 사실은 제가 했던 그 나쁜 운동들이었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아프다 그러면 제가 다 합니다. MRI 딱 보면요. 계단 내려갈 때 헛발 디디면 허리가 찡하게 아프시죠? 그러면 어이구 깜짝 놀라서 그 증상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죠. 한참 아플 때는 이게 절대로 낫지 않을 것 같고 평생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통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손에 난 상처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붙듯이 허리 디스크에 난 상처가 시간이 지나면 흉터로 바뀌면서 붙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걸리는 기간은 다르나 그 목표를 가지고 나쁜 것만 안 하시면 좋아지십니다. 끝까지 한번 잘 통증 없는 그날까지 또 근육 부자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신과의 문턱을 낮춘 김지용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정신과 선생님. 예.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주제가 또 그렇다 보니까 정신과 그 선생님께 좀 들을 얘기가 또 좀 꽤 그렇죠,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죠? 요즘 그 이제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 뭐 레드, 그리고 뭐 이제 뭐 블랙까지 뭐 사실은 이제 이 심리적으로 이제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네, 예, 실제로 좀 그렇죠. 2019년 상반기에 비해서 2020년 상반기에는 대부분의 진료과들이 환자 수가 확 줄었어요. 아무래도 집 밖에 못 나오시고 힘드시니까. 근데 유일하게 정신과만 많이 늘었습니다. 정신과만 늘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힘드신 와중에도 어쩔 수 없이 병원을 찾아가야 되는 상황이 이제 생긴 거죠. 코로나 블루라고 조금 뭐 매스컴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도대체 그 증상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블루는 이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거고 어느 정도의 우울감과 불안을 이제 평소에 느끼지 못한 것도 이제 평소에 건강하시던 분도 이제 느낄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밖에 안 나가게 되면은 운동량도 떨어지고 밖에 안 나가니까 햇볕도 안 쬐고 그렇죠. 보통 밖에 안 나가면 식사도 보통 더 대충 하게 되세요. 약간 그런 거 없지 않아 있어요. 예. 그런 상황에 사람의 뇌는 약간 이제 호르몬의 불균형이 찾아와요. 어쩔 수 없이.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많이 하는 얘기가 좀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거 대체 언제 끝나냐? 과연 끝날 수는 그뭐 선생님께 있을까? 여쭤보면 예. 정신과신데 오죽 답답하면. 예. 주변같이 본 분은 아니지만. 예. 예. 제일 힘들어질 때가 언제냐면은 이게 과연 미래가 있을까? 나의 회사가 혹은 나의 사업이 버틸 수 있을까? 이 생각에 심하게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울증과 어떻게 좀 이렇게 좀 구분을 지어야 되는지. 날씨에 비유를 하곤 해요. 기분을 이제 예를 들어서 흐리고 비 오는 날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울감을요. 우울감을. 네네. 그래서 비 오는 날은 되게 흔하죠. 네. 누구나 우울감을 겪을 수는 있고요. 약간 좀 센치해지는 건 있죠. 근데 우울증은 그 깊이와 길이 모두 다 달라요. 비가 정말 많이 하루 종일 비가 오는 날이 한 2주 연속으로 거의 매일 지속되는 거를 경험하시면 정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지죠. 네. 사실 의외로 주변에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예, 주변 그 동료분들 가운데도 우리 주변 가족분들 가운데도 이런 불안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사실 이런 것들이 최악의 말인 것 같은데 야, 왜 이렇게 너 나약해? 맞아요. 야, 너 왜 이렇게 약하니, 얘가? 아, 최악이다. 최악.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게 할 수 있는 최악의 말인 것 같습니다. 그죠? 이거 이 최악의 말이에요. 최악의 말들이 또 뭐가 있어요, 선생님? 근데 이게 우울증에 빠져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 자신에 대해서도 되게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스스로도 그런 의심을 가지세요. 사실은 내가 나약한 거 아닐까? 내가 게으른 거 아닐까? 이런 의심이 본인도 있는데 다른 분에게 그런 얘기를 더 들으면 아 역시 내가 부족한 거야. 이거 안 될 거야라는 생각에 더 사로잡히게 되거든요. 이제 보통 솔루션까지 줘야 된다라는 압박을 많이 느끼시는데요. 사실 전문가들도 솔루션을 잘 못 드리는데 어떻게 솔루션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냥 너 뒤에는 내가 있다. 힘들 때는 언제든지 연락해도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진료실에서 가끔 듣는 게 갑자기 너 생각나서 그냥 잘 지내는지 연락 왔다. 이런 메시지들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았는데 내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구나라는 느낌을 되게 강하게 준다라고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뭐 깊이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도 막 예전에 우울한 적도 있고 막 혼란스러울 때 병원에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네. 사실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좀 환자분들께서 오셔서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나요? 아, 엄청 고민하다 오시죠. 네. 네, 엄청 고민하다 오시고 혹은 본인은 용기를 내서 오셨는데 이제 뒤늦게 약봉투나 이제 결제 내역 같은 걸 보고 이제 가족분들이 못 가게 막으시는 경우도 아, 가족분들이 못 가게 막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약을 그냥 부모님께서 압수해 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 정신과에서 주는 약에 대한 이런 것들이 좀 의존성이 생기고 내지는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먹을 시에는 좀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는데 어떻습니까? 정말 너무 많이 듣는데 네. 좀 억울하기도 해요. 사실 네. 우리가 뭐 너 내과약 먹니? 너 정형외과약 먹니? 이렇게 말하진 않거든요. 근데 정신과는 정신과 약 아 맞아요. 그리고 그러네. 신기하네. 정신과 환자 이러면서 네. 다 묶어버리는 거죠. 저희가 또 많이 듣는 게 그러면 너네도 먹냐? 너네 가족한테 처방할 거냐?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세요. 아유, 뭐 네. 직접적으로 예. 네, 그래서 아, 우리도 먹는다. 우리도 필요할 때는 먹고 필요하면 가족한테 줬을 때도 있다. 얘기를 하고요. 아, 사실 지금도 되게 유재석 님이 옆에 계시니까 너무 떨리고 아, 그래요? 긴장이 되는데 네. 아, 제가 어제 진료 보면서 아 내일은 꼭 약을 챙겨가야겠다. 뭔 약을 챙겨와요? 좀 긴장을 줄여주는 약이 있는데 청심환 같은 거요? 네 비슷한 약이 있죠. 이 뒤에서 이제 마치 알사탕 나눠 먹듯이 또 이렇게 약간 좀 들어가고 긴장을 그러는데 줄일 수 있는. 네. 정신과 선생님이신데 어떤 게 가장 떨리시는 거예요 지금? 사실 그 비현실감이란 얘기를 정신과 용어로만 쓰지 제가 겪어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 아 맞지? 이게 지금 진짜 현실인지 약간 좀 헷갈리네요. 그런 그럼 거 저는 어떻습니까? 덜 떨리는 것 같아요. 아 확실히. 아, 확실히. 현실감. 현실. 아, 그 좀 처음 진료한 환자분이 좀 기억이 나십니까? 딱 정신과 전공의가 돼서 병동에 들어가면 제 환자분이 순식간에 갑자기 여러 명이 생겨요. 되게 경험 많은 척 인사를 드리는데 사실 처음인데. 사실 이제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분들이 저보다 정신과에 대한 경험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더 선배님. 네. 이게 선배죠. 자칫 잘못하면 그분들한테 수가 읽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맞아요. 예, 이분 초짜인데. 네. 예. 잘 모르니까 두리번거리면서 다니고 뭐 이제 물어보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초짜인데 어쨌든 그분들이 또 의지할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사실. 1년차 전공의는 주로 조현병과 조울증 같은
좀 중증 정신질환을 가진 분들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이게 좀 그 조현병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좀 뭡니까? 이제 환청과 망상 같은 것에 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죠. 그게 조현병이구나. 네. 처음 만났을 때 이제 본 분 중에 기억나는 분이 이제 하루 종일 이제 머릿속에 본인을 욕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진짜. 그냥 환청인 줄 알면 흘려들으면 되는 거 아니라는데 그 소리를 직접 겪게 되면 이게 환청이라고는 생각을 못 해요. 그럴 때 이제 사실 도움을 청할 거는 저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하루에 정말 100번씩 저를 이제 막 부르세요. 100번이요. 예, 막 병동에 이제 간호사님들 계신 스테이션에 가서 아 이제 제 담당 전공이 불러달라. 그러면은 저는 다른 분하고도 상담하다가도 또 전화가 오고 이러면은 이제 그분의 마음을 알긴 아는데 그래도 저도 사람인데 그럼요. 이제 약간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빨리 약을 잘 쓰고 좀 증상을 조절해 드려야 되는데 그게 사람 마음처럼 잘 되지도 않고 되게 답답하고 무력감을 느낄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 조울은 뭐예요? 이제 흔히들 기분 변화가 좀 심한 사람을 너 조울증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좀 많이 하죠. 그게 또 대표적인 이제 오해죠. 그냥 기분 변동이 심한 정도가 아니라요. 이제 조증 상태일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잠이 줄어들어도 하루에 뭐 한두 시간만 자도 멀쩡하고 에너지가 넘치고 진짜요? 네, 그러니까 사업을 벌이고 돈도 펑펑 쓰고 네, 그런데 나중에 후회할 때가 이제 많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를 내가 뭐 아주 엄청난 사람이구나, 내가 능력을 가진. 더 나가면 이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신이구나, 대단한 존재였구나라고 이제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야, 이 조울증도 진짜 얘기 들어보니까 참 이게 무서운 병이네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굉장히 감정 노동이실 것 같은 게 오시는 분들이 밝은 소식으로 오는 경우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저 좀 도와주세요 선생님이잖아요. 대부분이. 감정에는 이제 전염성이 있다고 해요. 맞아. 실제로. 그래서 이제 저희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뭐예요? 자살률 1위인 직업이 이제 정신과 의사라고 하거든요. 오우. 진짜요? 네. 그리고 저도 특히나 힘든 얘기들 많이 들었다 싶은 날은 나올 때 진짜 좀 뭔가 에너지를 다 쓴 느낌이고 세상이 좀 어두워 보이기도 하고 진짜 힘든 일이 많고 안 좋은 사건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고요. 가장 힘들 때는 좀 언제입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환자분을 잃었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좀 먼저 스스로 선택으로 떠나실 때가 이제 제일 힘들 때죠. 되게 정적인 진료실이지만 응급실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죽음의 경계선에 있는 분들을 자주 뵙게 되거든요. 가끔은 다른 과가 부럽다 느낄 때가 있는 게 그런 이제 때는 언제입니까? 뭐 피 검사나 뭐 영상 검사를 하면은 그분의 정확한 그 진단이나 그분의 이제 중증도 같은 게 수치로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그런 게 없어요. 이제 제가 진단 도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정신과 진료실은 굉장히 비밀스러운 곳이잖아요. 내가 제대로 진료를 하고 있는 건지 다른 분에게 검증받을 수도 없고 다른 분들의 진료를 제가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무섭기도 하죠. 과연 이걸 그냥 돌려보내도 되는지, 다음 주에 저분이 과연 예약돼 오실지, 환자분을 잃게 되면 이런 생각이 필연적으로 따라와요. 내가 아니라 다른 분에게 갔다면은 금방 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살다 보니 인생은 이것이다. 이거 좀 사실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좀 쉽지 않은데. 인생은 어쩌다, 대부분 어쩌다 결정되고 어쩌다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어쩌다. 네. 지난번에 저희가 어쩌다 특집을 했는데 선생님 어쩌다로 표현을 하셨네요.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도 힘들어진 게 그분들의 탓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코로나가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냥 어쩌다가 그렇죠. 이렇게 힘들어진 맞아요. 거고 또 막 너무 힘들고 미래가 없을 것 같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쩌다 또 풀려 나가는 게 대부분 사람들의 인생인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이렇게 또 우리도 실내에 지금 이렇게 들어와서 계속 있는 게 뭐 어쩌다 보니 그렇죠. 무슨 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예.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못 나가겠어요. 지금. 이게 너무 익숙해져서.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어떻게 걸어. 솔직하게. 대학교 병원 신경과 교수 이승훈입니다. 전공은 뇌졸중을 맡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그 뇌졸중이 말이죠. 그 젊으신 분들 가운데도 이 뇌졸중이 정확하게 뇌졸중이 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교수님. 예, 그러니까 뇌졸중이라는 말이
단어가 참 이상하죠. 그참 예. 그러니까 뇌졸이 뭐 이렇게 쓰러진다라는 건지 중이라는 말로 끝나는 의학 질병명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없습니까? 예,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뇌졸증이라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뇌졸은 졸지에 뭐 갑자기 중은 약간 뭐 적중한다 뭐 이런 의미할 때 타격을 받는다 때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뇌가 갑자기 타격을 받는 병이다라는 뜻입니다. 뇌가 갑자기 타격을 받는 병이 뇌졸중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이제 그 주제가 살면서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진짜. 만나고 싶다고 해서 보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그러니까 특집이 교수님 죄송해요. 오늘 만나고 싶지 않은 교수님은 사실은 이게 진짜 계셔야 되는 분이고 이게 그러니까 뇌경색, 뇌출혈 이게 다 뇌졸중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뇌졸중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혈관이 갑자기 막혀서 뇌의 일부분이 죽는 바람에 생기는 걸 뇌경색, 혈관이 갑자기 터져서 생기는 걸 뇌출혈. 둘을 합쳐서 뇌졸중이라고 하고요. 두 가지만 있습니다. 이게 저 드라마 속에서나 이렇게 가끔 뒷목을 잡으시는 게 이게 좀 약간 아니 이것들이 정말 여보 괜찮아? 이까지 이게 뭔데? 누가 이까져? 어머 왜 이래? 예, 그거는 아닌 경우가 많죠, 사실은. 아니에요? 예, 예. 드라마는 너무 많이 남용되죠, 사실은. 왜냐면 사실 저도 부끄럽지만 용기 내서 얘기해 봅니다. 저는 사실 선생님한테 되게 뵙고 싶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는 병명이 있어요, 제가. 뭐가 있습니까? 3년 전에 받은 소견이거든요. 뭡니까? 네. 뇌경 동맥 예. 눈분절이. 예. 뇌경놈의 눈분절에 이게 꽈리형으로 이렇게 좀 부풀어져 예, 있거든요. 뇌동맥류라고 하는 거고요. 뇌출혈을 이제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뇌 안에서 터지는 뇌출혈, 뇌실질출혈. 그다음에 뇌 바깥에 있는 큰 동맥이 터지는 걸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뇌동맥류가 지주막하 출혈의 가장 큰 원인이죠. 혈관벽이 좀 약해지면서 풍선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른 거를 맞아요. 동맥류, 동맥꽈리 그렇게 부릅니다. 네, 근데 맞아요, 그게 맞아요. 이제 부풀어온 채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파열될 수가 있는데 평상시 건강검진에서 그게 발견되면 그걸 미리 폐쇄하는 시술이나 수술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너무 무서웠던 게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진짜 진지하게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조세호 씨가 갑자기 나가서 걷다가 갑자기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이것뿐 아니라 모든 뇌졸중은 갑자기 발생하는 게 아주 특징이죠. 동맥류는 굉장히 또 위험할 수 있는 거고 터지지 않으면 그대로 사는데 파열되면 사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가만히 뒀을 때 대가가 굉장히 참혹하죠, 사실. 이게 근데 그 뇌졸중 참 이게 뭐 질병이라는 게 워낙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왜 생기는 겁니까 이게? 동맥경화증이라는 것 때문에 생기는데 혈관 안에 지질이 쌓여서 혈관벽이 지저분해지고 안쪽으로 파고드는 그 혈관이 좁아지는 현상을 이제 동맥경화라고 하는데요. 동맥경화도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 위험 요인들이 조절되지 않고 몸에 오랫동안 축적될 때 생깁니다. 그 대표적인 요인들이 고혈압, 네. 당뇨, 고지혈증, 담배, 술은 조금 애매하지만 저희들이 환자분들에게 이 5가지를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죠.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이 잘 조절되지 않은 채로 5년, 10년, 길게 20년까지 가게 되면 몸 혈관 전체가 이제 동맥경화들이 진행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뇌동맥이 심해서 갑자기 그 혈관이 막히거나 한 일이 생길 때 그때 뇌경색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음식 관련 그리고 건강 관리 이게 네.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얘기군요. 고혈압과 당뇨가 있을 때 잘 하면 되죠. 평상시 너무 그렇게 또 그럴 필요는 없나요? 예, 대부분 이제 외래 오시면 너무들 많이 이제 뭘 먹어야 되냐, 뭘 안 먹어야 되냐. 나는 17년 동안 닭고기를 먹지 않았다. 뭐 잘했냐, 뭐 이렇게 물어보고 17년 동안 닭고기를 먹지 않았다. 그 진짜 예, 아, 나 잘하고 있는 거냐? 네. 예. 칭찬받는. 나 치킨 안 먹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막 극단적으로 네. 그럴 필요는 없고. 네, 오늘 당장 드시라고 그랬죠. 드셔야 된다. 그러면 좀 그것까지 뇌졸중 아까 좀 얘기를 했지만 이게 전조 증상이 어떻습니까? 뇌졸중이 올 때 흔한 증상이 편마비라고 해서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발음이 잘못 나오거나 이제 어지럽거나 물체가 2개로 보이거나 한쪽이 안 보이고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근데 전조 증상은 그런 증상이 생겼다가 귀신같이 딱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예, 한 5분, 10분 내로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제 내가 꿈을 꿨나? 아니면 이게 지금 내가 착각한 건가? 졸렸나? 뭐 이렇게 착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혈관이 막혔다가 혈전이 막혔다가 몸이 뭔가 혈전 용해 성분 때문에 뚫린 거거든요. 갑자기 혈액이 다시 들어가니까 좋아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동맥경화가 같은 그 위험 병변이 현재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발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분은 증상이 생겼다가 풀리면 당장 응급실 오셔야 돼요. 내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빨리 좀 병원을 가서 맞아요, 진단을 맞아요. 받아보시는 거니 좋.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모든 분들이 그럴 필요는 없고 고혈압, 네. 당뇨, 고지혈증, 술, 담배 요 5가지에 좀 본인이 많이 노출됐었고 이게 또 아닌데 너무 걱정하다 보면 또 네, 그러실 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스스로 좀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습니까? 그래요? 이제 한 60세 넘었는데 고혈압, 당뇨가 있다,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다 이러신 분들은 팔다리 힘이 빠진 게 약간 미미하게 왔을 때 테스트 해보라고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게 이제 손을 앞으로 내밀고 내밀고 눈을 감고 눈을 감고 손을 이게 완전히 이렇게 펴야 됩니다. 이렇게 완전히 한 펴고. 5에서 한 10초 정도 지난 다음에 자기 손을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괜찮죠? 괜찮죠. 근데 이제 이 힘이 살짝 빠지면 살짝 이렇게 돌아가요. 아 이게 한쪽이요. 이거 못 버티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돌아가요. 아니면 이게 살짝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다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양쪽 다리를 이제 침대 위에서 양쪽을 동시에 올리고 눈을 감고 있어라 그러면 한쪽이 살짝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본인은 못 느끼겠는데 아주 경미한 위약이 있을 때, 마비가 있을 때 테스트 해보라고 하고요. 발음 같은 경우는 약간 발음이 이상한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간단한 발음 3가지. 맘마, 랄라, 가가 3가지 해봅니다. 그게 이제 발음이 뭉개지면 이 환자 구음장애, 발음장애가 있다. 맘마, 랄라, 가가, 가가. 갈라. 맘마가 이제 입술에서 나는 소리고요. 맘마. 랄라는 경국에서 나는 소리고 랄라. 가가는 이제 연국에서 나는 소리니까 그 3가지를 간단하게 빨리 테스트 해보는 거죠. 여기 또 이제 테스트 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얼굴 찡그림을 하라고 합니다. 사실은 얼굴이 보통 약간 비대칭이라서 사실 뇌졸중이 생겼을 때 얼굴 찡그림은 좀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이 해보라고 했을 때 이걸 땡기지 못하게 착 처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뇌졸중이 생기면. 그래서 이제 이쪽이 처졌을 때 이쪽에 마비가 있다. 그럼 이쪽에 뇌졸중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네, 대칭입니다. 네, 대칭. 뭐 뇌졸중을 또 예방하는 거 이게 요거 좀 예방할 수 있다 하는 거 좀 있습니까? 암이라는 병은 다른 예고 없이 그 암이라는 병이 찾아오지 생기고 마. 감염도 갑자기 찾아오는 거지만 뇌졸중은 합병증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게 오랫동안 축적이 돼서 계속 혈관에 스트레스를 줄 때 동맥경화가 생기는 거니까 사실은 고혈압하고 당뇨 같이 아주 진단하기 쉬운 이 질환을 평상시에 잘 진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고혈압. 사실은 진단이 너무 쉬워요. 평상시 집에서 팔뚝혈압계로 혈압을 자주 재보시기만 하면 140에 90을 넘는 게 조금 흔하다. 그럼 고혈압일 가능성이 높은 거고 당뇨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피검사로 딱 한 가지만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 당화혈색소라는 수치가 있는데요. 6.0을 넘어가면 이제 당뇨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근데 고혈압이든 당뇨든 처음부터 갑작스럽게 심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서서히 올라가거든요. 서서히 올라갈 때 초기에 2가지를 잘 잡으면 그대로 갑니다, 사실은. 사실 혈압이 200이 돼도 본인이 모르거든요. 계속 모르고 있다가 그걸 수년, 수십 년 살다가 나중에 혈관이 완전히 심한 동맥경화가 된 상태에서 발견되거나 더 심하게는 혈전이 생겨서 막혀서 불구가 된 상태로 이제 병원에 오시게 되는 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잴 수 있는 이 고혈압, 이 혈압만 재도 네. 이것을 평소에 관리를 잘하면 네. 뇌졸중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렇죠. 거의 네. 걱정을 안 해요. 근데 뇌졸중이 병 중에서 그래도 좀 희망적인 부분은 처음 발생했을 때가 제일 심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대부분 환자분 치료에 의해서 거의 다 좋아져요. 100%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 경미하게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 그대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처음 만났을 때가 제일 나빠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제일 좋은 소식은 지금이 최악입니다. 이게 좋은 소식입니까? 어쨌든 내가 지금 최악이라는 소리인데 더 나빠질 내가 네. 그러니까 지금이 최악이니까 앞으로 나아질 만 네. 남았다. 지금부터 점점 좋아질 겁니다. 많은 환자분들을 또 치료하셨겠지만 좀 기억에 남는 환자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뇌졸중이 생길 만한 분이 아닌데 이분은 뭔가 몸 안쪽에 그동안 몰랐던 암이 있었을 것 같고 그 암세포에서 나온 성분 때문에 혈전이 생기고 뇌경색이 생긴 것 같다고 짐작이 될 때가 있어요. 처음부터. 암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제 암 검사를 해보겠다. 이 해서 보면 이미 4기. 예, 왜냐하면 뇌졸중이라는 합병증이 생길 때까지 암세포가 진행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말기. 상태가 뇌졸중을 치료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환자분한테 이제 한 달 이내에 돌아가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근데 본인도 그걸 잘 못 받아들이겠고 환자 보호자분들 못 받아들여서 그 치료할 때 뜨거운 가슴도 중요하지만 그 환자분 본인의 삶을 정리할 기회를 박탈하게 돼요. 굉장히 차가운 이성으로 설명을 해줘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좀 설명을 할 때 이게 참 어제도
어머님은 지금 이미 굉장히 심한 뇌출혈과 뇌경색으로 돌아가실 가능성이 절반 이상이고 앞으로도 좋아진다 하더라도 보호자분을 알아보기 힘들거나 대화가 안 되거나 휠체어에 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도 그런 확실한 예후에 대해서 좋을 때 어떻고 나쁠 때 어떻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게 보호자분들이 굉장히 속 시원해 하세요. 더 이상 치료를 하지 말고 이제 편안하게 계실 수 있는 것을 많이 이제 안내해 드리려고 처음에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죠. 근데 이게 사실 이게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가족분들이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버지가 백혈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치료를 너무 고집하다가 5개월 동안 투병하시다가 그냥 돌아가셨거든요. 그 당시 이 정도 상태에서는 평균 한 5년 정도 사니까 그 사이에 백혈병이 재발할 거다. 근데 2개월 만에 재발했어요. 제가 그때 전공이 3년 차였는데 빈혈을 내가 진단을 못하다니 눈만 까봐도 되는데 이게 집에서 아버지라고 진찰도 안 한 거예요. 어지럽다는데 괜찮아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고 응급실에서 아버지 눈을 까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낮아서 헤모글로빈 수치가 너무 낮아서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항암 치료하고 조금 관해됐다가 다시 이제 암세포가 나오고 또 암세포가 나오고 이랬던 거였죠. 이제 포기하고 아버지가 이제 삶을 정리할 수 있게 자세히 지금 상황을 설명하고 그때 그래도 아버지랑 대화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제 어머니는 그걸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끌려가서 아버지가 본인 상황도 모른 채로 나중에는 혼수 상태가 되고 돌아가셨어요. 병이 악화되는 과정에서 자기가 어떤 상태고 어떻게 악화되고 있는지 제대로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자기가 좋아지는 줄 알고 웃었다가 이러다가 착각을 하고 돌아가신 거죠. 내 몸이니까 내가 결정을 할게. 그 말이라도 스스로 할 수 있게 다 정보를 줘야 되는데 우리가 정보를 다 막은 거죠. 듣지 못하게. 우리가 다 듣고 그리고 우리가 판단해서 얘기를 하고 자기가 가진 병도 끝까지 다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환자는. 아버지의 그런 병과 관련된 기억은 앞으로 환자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준 케이스라고 생각해서 항상 곱씹어보죠. 어떻게 의사를 시작하신 겁니까? 원래 의사를 시작한 것도 좀 애매하게 시작이긴 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의대에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 잘했으니까 오신 거잖아요. 공부를 얼마나 해야 갑니까 여기 의대를. 지금까지 되게 네. 이미지 좋았거든요. 갑자기 마지막에 교수님 약간 흥분을 흥분했어요. 교수님 손으로 확 밀었죠 지금. 저 정말 뭐 사실은 공부 잘하셨고. 의대를 가겠다는 결심으로 오게 된 건 아니었고 그냥 집안의 기대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제 그렇게 들어온 다음에 환자를 보는데 힘들어요, 굉장히. 한 3시간 정도 외래를 보는 동안 환자를 한 60명에서 한 70명 정도 봐야 됩니다. 3분을 채 못 써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지식을 전달하고 환자들한테 앞으로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기 힘드니까 알게 된 지식이나 아니면 알게 된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알게 된 지식에 대해서 논문을 많이 쓰고 최근에 좀 교과서도 쓰고 특히 뇌출혈, 지주막하 출혈 환자들 이제 사망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신약을 이제 2012년부터 연구한 게 있어서 그거를 지금 신약으로 꺼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좌우명이 있는데 스티브 잡스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항상 했던 얘기 중에 굉장히 유명한 말이 이 대우주에 네가 흔적이라도 남기지 않으려면 여기 뭐하러 태어났냐라는 말이 있고 무하마드 알리 같은 경우는 수많은 명언을 남겼지만 네 꿈이 만약에 너를 두렵게 하지 않는다면 그 꿈은 충분히 크지 않은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무하마드 알리의 명언은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살아.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쏴라. 근데 무하마드 알리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까? 뭐라고 그랬다고요? 무하마드 이 알리가? 꿈이 크다. 네 꿈이 널 두렵게 하지 않는다면 그 꿈은 충분히 크지 않은 것이다. 크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가진 꿈은 지식을 알려주고 약을 소개하고 싶은데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허들이 있고 직원들도 점점 많아지고 이런 상황에서 두려운 게 굉장히 많아집니다. 근데 이제 무하마드 알리가 했던 그런 말 그리고 그 스티브 잡스가 했던 말 네가 여기서 그냥 이대로 똑같이 다른 의사들과 같은 일을 할 거라면 뭐하러 태어났냐라고 저한테 채찍질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남은 인생 동안에 새로운 신약을 가지고 새로운 치료의 기회를 주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근데 이제 좀 이런 그 선생님의 나름의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신약을 개발하는데 저는 역시 속물인가 봐요. 신약 바이오주구나. 신약. 이건 어떤 또 바이오주지.
저는 또 다른 것보다 빨리 선생님 번호를 알고 싶다는 마음으로 또 전화해서 밤에 선생님 나 어지러운데 괜찮아요? 이런 걸 물어봐도 괜찮을까? 아니 근데 정말로 좀 얘기하셨듯이 이게 좀 신약이라는 게 빨리 좀 개발이 돼가지고 이게 좀 많은 환자분들께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신약이 막 이게 나오기까지 선생님 뭐 무식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가요? 이게 여러 가지 뭐 1상, 2상이 있고 네. 3상이 있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약을 처음에 만들면 동물에서 효과가 있다는 걸 이제 효능 시험을 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독성과 이 양리학 상태를 보는 걸 반드시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규제기관한테 그 서류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 과정에 들어가는 돈이 10억에서 한 20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약을 개발했어도 투자를 받지 못하면은 서류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FDA나 우리나라 식약처에 서류를 내면 그 다음부터 일상을 시작을 합니다. 이제 1상이에요? 예, 그 다음 일상. 여태까지 계속 동물만 했습니다. 아니 그 동물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데 한 몇십억이 드는 거예요? 예, 20억이 기본 20억은 들죠. 그래서 일상을 할 때 또 한 20억, 30억 들고 그다음에 2상을 하고 3상이 이제 마지막으로 환자한테 효과를 보는 거거든요. 그때 할 때 이제 약에 따라서 다르지만 한 1,000억 정도 들고. 이러니까 이 신약 개발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게 네.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래서 신약 개발이 그렇게 힘들고 굉장히 어렵죠. 아직 토양이 그 정도로 성숙해 있질 않죠. 그러니까 지금 네. 이제 코로나도 이제 전 세계에서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진짜 신약 이렇게 이제 개발을- 신약 개발과 이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코로나는 굉장히 비상사태라서 그걸 지금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압축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년 안에 개발하던 과정과 약까지 나오는 게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이 뉴스 나오지만 그러니까요. 저희들 입장에서 판타지입니다. 이건 사실은. 이거는 사실 판타지. 예, 대부분 빨라야 한 3년 정도 걸리고요. 오래 걸리면 10년 정도 걸리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년까지도 힘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회사들의 진도가 꽤 나간 걸로 봐서 내년엔 풀리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 진짜 이거 이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약 하나 개발하는 게 그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 그 결과물이군요. 예. 취미는 뭐가 있으세요? 그 약간 얘기하기가 좀 왜요? 오글거리지만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게 평상시에 이제 시간이 있을 때는 다양한 자세로 생각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야 정말 역대 수없이 많은 저희가 또 수제분들도 만나고 네. 수많은 의사 선생님을 만났지만 상상도 못 해본 취미야. 다양한 자세 잠을 자는 것도 아니고. 계속 걸어 다니면서 생각한다든지 갑자기 지하철 안에서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앉은 자세로 생각한다든지 그냥 음악을 틀어놓고 생각한다든지 그러니까 예. 오로지 선생님의 그 하나 생각은 지금 이 신약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여기에 예, 지금 그런 것과 지금 쓰고 있는 논문의 가치와 그걸 논문을 어떻게 하면 잘 쓰고 어떻게 인정받을 것인가 뭐 그런 쪽으로 많이 제 생각이 됐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꿈의 크기가 네가 뭐라 그랬더라? 알리가 뭐 나비처럼 알리가- 날아서 벌처럼 자, 그거 할 거 아니면은 얘기도 하지 말아라. 네가 꿈을 꿀 거면 벌처럼 날아라. 아니에요? 야, 진짜 죄송합니다. 저 몰랐어요. 뭐 벌처럼 해서 나비로 날아라 뭐 그런 얘기예요. 날아서 날아서 쏴라. 한턱 쏘든 뭘 쏴라. 뭘 쏴? 뭘 한턱 쏴? 쏴라 있네. 쏴라 있어.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만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이것을 해라 하는 게 나를 만나지 네. 않으려면 지금 당장 이걸 내라. 뭡니까? 1번은 담배를 끊어라. 끊어라. 시작도 하지 말고 피고 있으면 당장 끊어라. 아 정말 피지 마라. 저도 끊었지만 백해무익입니다. 백해무익이고 진짜 시작하지 않은 게 제일 좋아요. 네. 네, 담배는 진짜. 두 번째는 고혈압이나 당뇨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라. 고혈압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당뇨로 태어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나이가 들면서 걸리게 되는 건데 두려워해서 진단을 회피하고 먹어야 될 약을 안 먹는 게 훨씬 더 병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검사를 하고 초기일 때 빨리 잡으면 그 병이 동맥경화를 안 일으키고 뇌졸중도 안 일으키게 됩니다. 저 하나만 물어봐도 됩니까? 네네. 진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은 평소에 뭘 챙겨 드세요? 이거 중요하네. 네. 네. 선생님이 챙겨 드시는 게 뭘까? 교수님이 뭘 좀 챙겨 드시는 게 좀 있나? 예, 저는 일단 고혈압이 있어요. 제가 어머니 쪽을 닮았는데 그 목의 쪽이 굉장히 심한 심근경색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체중 굉장히 찔 수 있고 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이거는 반드시 생기겠구나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한 대여섯 가지를 이제 챙겨 먹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혈압약과 고지혈증약 을 반드시 먹습니다. 그게 제일 저를 챙기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거 예, 그것부터 챙깁니다.
스스로 제가 진단한 병은 한 20개쯤 됩니다, 몸에. 내 스스로. 예, 20개쯤 되는데 그중에 약을 꼭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한 이제 4-5가지 정도 있는 거죠. 대학교 끝나고 과를 정할 때 손을 많이 좀 떨고 있었어요. 수전증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이 떠는 것 때문에 아 나는 외과를 못 하겠구나 하고서 이 증상 때문에 외과 전체를 포기했었거든요. 정말 뭐 내가 괜히 가서 그쪽에 폐를 끼치면 안 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신경과에서 약 하나 먹으니까 없어지더라고요. 평생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필요한 약을 피하는 것 때문에 나빠지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그 전에 약을 먹었으면 외과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선택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단순히 요거 때문에 했다는 게 굉장히 좀 바보 같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필요한 약을 잘 챙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 진짜 교수님하고 또 얘기를 나눠보니까 좋은 얘기 참 많이 해주셨어요. 네, 예, 너무 알리가 뭐라 그랬죠? 예? 알리가. 네 자신을 알라. 지금 나. 아이고, 교수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앉으십시오. 여기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예. 이렇게 연예인을 직접 뵙게 돼서 너무 교수님 영광입니다. 앉으십시오. 네. 직접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대학교 학원의 간담체외과 김동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교수님. 보톨베인 잡을게요. 네, 일자 클램프 준비됐습니다. 퍼프션 준비됐죠? 네. 헤파틱 아테리 잡고. 교수님 그 간담체과는 뭡니까? 그 외과 영역 중에서 이제 간, 담도, 췌장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이제 수술하는 분야입니다. 네. 췌장은 이쯤에 췌장은 안쪽에. 배의 딱 가운데에 뒤쪽에 있습니다. 가운데 뒤쪽. 담도가 어딥니까? 담도가. 담도는 이제 간과 정확히 한번 저를 그냥 제가 네, 간이 여기에 있거든요. 여기에 이 갈비뼈 아래에 좀 언더티 좀 입어요. 미안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간에서 담즙을 만들면 그게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담도를 따라서 내려옵니다. 그게 담도구나. 예. 아니 사실 지금 우리 그 교수님은 간 이식도 전문이시라고 그래요. 네. 그럼 지금까지 혹시 몇 번의 이식 수술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여기 대학교에 와서 한 것만 200케이스가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저 교수님이 이제 간의 전문의시니까 하나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매일 조금씩 술을 마시는 게 괜찮나요? 아니면 하루 폭주하고 며칠 쉬고 이렇게 안 마시는 게 제일 좋겠지만 나는 교수님이 이런 질문 너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예 죄송하지만 저도 한 번만 네. 좀 어려운 질문인데 결론은 없다가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음주란 없다. 그러면 네. 저 이걸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예. 어떤 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단 차라리 한 잔 술로 좀 푸는 게 낫지 않을까. 요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 그러니까 이제 잔술을 본인이 걱정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쫙 씻고 그 호텔 가운 있잖아요. 그거 입고 얼음 도르르 해가지고 위스키 그럼 이거 하면서 쭉 먹고 정말 깔끔한 거예요, 교수님. 그 한 잔이 진짜 한 잔인 거. 아니 그렇지는 않죠. 예. 진짜 한 잔을 드시는 거라면 혼자 드시지 마시고 누군가와 함께 혼자 먹는 건 왜 좀 그런가요?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알코올 의존증의 증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깔끔한데 혼자서 안 마셔야겠네요. 예전에 결혼 이후 이제 일주일씩 집에 못 들어가고 이제 그 하다 보니까 급여 통장을 보고 내 남편이 살아있구나. 아직도 잘 지내고 있구나. 이런 걸 좀 느끼셨다고 좀 그래요. 제가 레지던트 2년 차 올라가면서 결혼했거든요. 일주일에 뭐 한 반나절 하루 정도 집에 가고 이렇게 했었으니까 이제 뭐 반나절 하루요? 어떻게 보면 그 시기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시점들을 대부분은 이제 병원에서 많이 보내고 가족들하고 많이 못 보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미안하죠. 예.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보통 이제 의과대학 6년을 마치면 의과대학 6년을 마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인턴을 1년 하고 인턴을 2년 하고 네. 레지던트를 4년 하고 4년 하고 4년이요? 펠로우를 이제 최소 2년 하고 와, 그러려면은 그 과정을 다 거치려면 한 12년 정도를 보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교수님도 지금 교수도 한번 쭉 굳이 돌아보시니까. 따져보진 않았는데 따져보니까 그러네요. 아니, 이게 저 인턴에는 좀 어떻게 지내는 겁니까? 이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인턴 병원 안에서 이렇게 계속 안에서 턴 돈다. 여러 과를 계속 돈다. 레지던트는요? 레지던트는 병원에 계속 산다고 레지던트죠. 레지던트 아파트. 레지던트. 이게 그러면 펠로우는 뭡니까? 팔로우 아닙니까? 팔로우? 나를 따르라? 팔로 아니고 펠로우라고 예, 일하는 동료의 개념에서 아마 온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뭐 레지던트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병원에 있죠. 지금은 그럼 교수님이 제일 왕인 거예요? 그 교수님. 과에서. 조셉 왕이라기보다는 저희 분과만 따지자면은 제가 이제 과장이긴 한데요. 과장님이시구나. 보통 그 드라마에서도 외과 과장 정도, 과장님. 뭐 내과 과장 이러면 좀 네네. 높으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아직 우리 과장님이 올라갈 곳은 몇 군데가 더 있습니까? 아니 이제 궁금해서 아직 이제 그냥 과장님 몇 군데 더 거쳐야 되는 겁니까? 이게? 몇 군데가 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정교수가 됐다고 하면 학문적으로는 이제 본인 스스로가 어느 학문을 계속 이제 체계를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는 기본이 다 된 상태고 이제 나머지는 그냥 계속 노력하는 거죠. 예. 그 문제가 심각하면 계열병원 같은 데로 보내버릴까요? 참 너무 잘 계셨어요 그동안에? 별다른 문제는 없으셨고요? 어땠어요? 그래도 수치는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자꾸 일어나서 좀 움직이고 식사하고 하세요. AST 52에 72로 143에 61에서 많이 나고요. 환자 상태가 안 좋으면 뭐 밤이고 낮이고 주말이고 계속 환자 상태를 체크하고 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또 뭐가 더 있나 이런 것들 고민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것을 전공하고 환자를 진료하면서 해야 되는 당연한 과정의 일부인 것이고. 아니 사실 좀 뭐 기억에 남는 그 뭐 환자분이나 뭐 그런 것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수술하고 나서 이제 뭐 결과가 좋으면 좋게 기억이 되고 이제 안 좋으면 이제 저희한테는 이제 그런 하나하나가 다 상처죠, 아픔이죠. 예. 그런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젊은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 정도 되는 분이었는데 진통제를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급성 간부전이 왔어요. 이제 급성 간부전이라는 건 정상적인 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간이 갑자기 확 다 망가지는 겁니다. 대기를 올렸더니 다행히 한 48시간 정도 만에 기증자가 이제 선정이 됐어요. 기증자가 예. 간이식을 해야 되는 상황. 네네네. 예. 근데 이제 수술을 한참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마취 중에 이제 그 뇌파를 검사하는 그런 장치가 있는데 그 수치가 0이 됐다는 거예요. 신경과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받으시는 분이 현재 뇌사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아이고야. 근데 또 마침 그때 또 적출팀이 적출해가지고 간은 이미 옆에 와 도착을 있는데 했는데. 그래서 나가서 보호자들한테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설명을 드리고 다른 분한테 결국 이식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받으신 분은 이제 그걸로 잘 회복은 하셨는데요. 조금만 더 어떻게 빨리 이제 수술이 좀 이루어졌다면 됐다면 그분도 잘 회복하실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죠. 네. 이거 찰나의 순간이 사실. 뇌사자 장기 이식의 특징이 항상 예정했던 것보다 조금씩 계속 늦춰집니다. 저는 막 1분 1초라도 빨리 도착을 하길 바라거든요. 수시로 뭐 수십 통을 전화를 하거든요. 그걸 전체적으로 이제 총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각 단계별로 1분씩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당기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광주 송정역 측은 의료진의 긴급 요청을 받고 KTX 출발을 2분 늦췄습니다.
수술 잘 됐어요. 그래도 우리 지아 운 좋게 뇌사자가 생겨서 이렇게 살았어요, 선생님. 정말 기적이에요, 기적. 다행히 젊은 사람이라서 그것도 정말 잘 됐고요. 감사합니다. 전 수술밖에 한 게 없어요. 네. 진짜 감사는 그분에게 하세요. 교통사고 환자. Hold over, hold on. 한마디로 딱 정의하기 어려운 그런 감정이 굉장히 미묘하게 있습니다. 그 환자와 기증자 사이에도 있고 또 의료진과 환자, 기증자 사이에도 그런 감정들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결국은 기증이 없이는 이 모든 절차가 전혀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사가 하는 일이란 건 아주 한정된 역할입니다. 결국은 기증자의 그러한 기증을 위한 숭고한 정신이 여러 가지 그 우여곡절을 다 겪어서 결국은 환자분한테서 꽃을 피워야 되는 거거든요. 일단 저는 기증자의 뜻이 받으시는 분한테까지 온전하게 잘 전달되는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 요즘 그 뭐 슬기로운 의사생활도 그렇지만 의학 드라마라든가 혹시 교수님께서 그런 작품 보신 적 있으세요? 옛날에 그 하얀 거탑 재밌게 하얀 거탑. 아니 그런 의학 드라마 보시면서 의사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좀? 요즘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도 중간중간에 가끔 수술실 장면이 나오는데 네네. 상당히 실제 상황에 가깝게 이렇게 촬영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 의학 드라마 보면 이런 장면 꼭 있다 하는 게 있거든요. 후배가 이렇게 자고 있어요, 공부하다가. 그러면 추울까봐 입고 있던 걸 이렇게 벗어서 덮어주잖아요, 잘 자라고. 실제로도 이렇게 합니까? 이불 덮어주고 이런 그런 일이 장면 있나요 좀? 저쪽에서도 웅성웅성 되는 거 보니까 없어요? 그런 일이 별로 없나 봐요. 예. 근데 저는 제 기억에 지금도 남는 그 정말 고마운 기억이 하나 있는데 그런 걸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때 이제 펠로우 1년 차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파워포인트로 이제 포스터를 만들어서 이제 그 발표를 해야 되는데 낮에는 펠로우 일하고 밤에 뭐 한 2시 뭐 이럴 때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제 비몽사몽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요? 근데 잠깐 깨어나 보니까 모니터를 보니까 뭔가 좀 달라져 있어요. 와. 누가 해줬어요? 와. 드라마다 드라마. 물론 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틀을 누군가가 해줘. 이게 살짝 이렇게 그 포맷을 잡아주고 갔는데 누군지 아세요? 제가 짐작은 하는데 확인을 못 해가지고 영상 편지 한번 남겨보세요. 심장이니 연락이 올 겁니다. 기훈이 형이 그때 아마 제가 잠든 사이에 해놓고 가신 것 같아요. 맞다면 이번 기회를 빌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문자가 미안한데 나 아니야라고. 너무 아니 그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교수님이 또 특이한 이력이 있어요. 락 밴드에서 활동을 하셨다고요? 이름이 어떻게 되죠? 히포피언스라고. 힙합이었어. 네. 이 보통 그 의대 동아리에 힙호가 들어가는 게 되게 좀 있나 히포크라테스와 봐요. 호모사이언스의 정확합니다. 네. 히포크라테스 플러스 호모사피언스를 합쳐서 거기서 어떤 보컬이셨나요? 아니면? 저는 보컬했습니다. 지금도 그럼 그룹 활동을 이어가고 계세요? 아니요, 요즘은 뭐 이제 못하고요. 그럼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좀 자주 연주했던 히포피언스의 대표곡들이 뭐가 있습니까? 건즈 앤 로지즈. 건즈 로지즈. 예. 그 조금 한번 좀 한번 해주셔야 됩니까? 제가 직접 하기는 좀 어려운데. 예. 살짝 가볍게 그냥. 옛 생각 나시죠? 교수님 사실 지금 뭐 이제 의사 가운을 입고 계시지만, 예? She got smile that it seems to me reminds me of childhood memories when everything was the fresh as the bright blue sky. 여기까지만. 교수님, 이게 목소리 톤이 바뀌 약간 가느다라면서. 예. 여기 약간 그 교수님도 요즘 부캐가 좀 유행이잖아요. 부캐 이름을 따로 정하세요. 해외 그룹은 그쪽 좋아하시고 국내 그룹은 이승철? 저 이 노래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예. 난 아직 어리다고
말하던 얄미운 욕심쟁이가 오늘은 웬일인지 사랑해 하며 키스해 주었네. 교수님, 이거 곳곳에서 막 저기 주변에서 작게 부르실 거예요. 교수님 지나가시면. 어리다고 널리지 마라. 아니 그 좀 그 시대별로 이렇게 좀 선호하는 과가 조금 이게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때도 지금도 인기 있는 과는 이제 성형외과, 피부과. 네. 요즘에는 이제 뭐 정신과, 재활의학과 뭐 이런 쪽이. 외과도 좀 많지 않나요? 외과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인기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혹시 좀 그 우리 외과에 또 많은 좀 그 분들이 지원을 좀 해달라고 한마디 좀 교수님이 좀 하세요. 예. 이럴 때 한번 또 하셔가지고 그렇죠. 이 얘기를 듣고 나 좀 저 교수님의 얘기 듣고 한번 좀 과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 여러분들이 의과대학을 지원할 때 가졌던 생각을 항상 한번 좀 다시 돌이켜 보시고 수술도 하고 또 환자도 직접 보고 그만큼 많은 보람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든 만큼 보람찬. 네, 좋은 얘기신데 이렇게 하면 지원 많이 안 하실 것 같고 외과 이행시를 하세요. 외과 이행시? 네. 그러면 저 교수님 위트 넘치신다. 예. 제가 한번 해볼까? 왜? 외과 말고 다른 과로 과지마 좋네. 과지마 좋네. 이거 교수님이 할게요. 예, 이거 교수님이. 이거 교수님이 교수님이. 할게요. 이거 줘요. 느꼈죠? 교수님 이걸로. 네. 자, 외과 말고 다른 과로 과지마. 딱 좋아요. 네네네. 정말 이 추억의. 예. 삐삐. 혹시 뭐 지금은 안 쓰지만 혹시 좀 그 연락이 왔으면 하는 이런 거 혹시 있습니까? 지금 중환자실에 멜드 40점으로 지금 한 열흘째 지금 대기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멜드 40점이라고 하면 이제 대기 점수 중에 최상위 점수입니다. 그러면 빨리 위급한 상황. 네. 한 지금 일주일 넘었는데 아직 연락이 없네요. 그래서 기증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 소식이 좀 빨리 좀 왔으면 좋겠네요. 예. 그때 그렇게 말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녹화하고 나서 하루 지나서 정말로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공적으로 간이식을 잘 마쳤습니다. 제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정말? 무슨 수술 받은지 아세요? 좋은 간을 받으셨고 수술이 힘들긴 했지만 잘 끝났어요.